AST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하는 뉴스가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AT&T, 버라이존, T-모바일의 조인트 벤처 설립 뉴스인데요. JV라는 건 어떤 회사들이 특정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의 형태를 뜻합니다. 이 JV의 설립 목적은 D2D 서비스를 통해 미국의 외진 지역까지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파수 풀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즉,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모아서 본인들이 선택한 D2D 서비스 업체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D2D 서비스를 제공받겠다 이런 말이죠. 이 세 회사가 협력을 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인데 더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AT&T의 이 발표가 나온 게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쯤이었는데 3분 뒤 AST 공식 계정에서 이 JV 설립을 지지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AT&T의 글을 보고 나서 이른 아침에 3분 만에 이 글을 작성하진 않았을 테고 마치 이미 이 JV 설립 발표에 대해 미리 알고 성명을 준비했다가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죠. 심지어 1년에 한 3, 4번 정도 포스트를 올리는 이 회사의 CEO 바벨 라벨란 역시 같은 날 이 글을 리포스트하면서 T-모바일을 태그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반면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스페이스X의 2인자로 알려진 드웨인 샷웰은 같은 날 이 JV 설립 기사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타링크 모바일이 통신사들에게 위협이 될 만하니까 이런 JV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스타링크를 다윗, 3대 통신사들을 골리앗에 비교하면서 아무리 통신사들이 JV 설립을 하더라도 스타링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남기는데요. 이 JV 설립에 참가한 버라이전과 AT&T는 원래 AST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지만 T-모바일의 경우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T-모바일을 이 다른 두 회사와 함께 골리앗으로 비유를 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스타링크와 T-모바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주 있었던 JP모건의 한 컨퍼런스에서 AT&T의 CEO 존 스탱키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JV 설립은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로우밴드 주파수를 D2D 업체에게 빌려주고 D2D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로우밴드 주파수를 이용해서 D2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AST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스타링크의 D2D 서비스가 현재 이용하는 T-모바일의 주파수는 1900MHz대의 미드밴드 주파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1세대 스타링크의 D2D는 위성의 한계로 인해서 로우밴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JV 설립이 뭐 그런가 보다 할 뉴스인지는 몰라도 매일매일을 AST에 관련된 뉴스만 확인하는 AST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JV 설립 뉴스는 T-모바일이 스타링크를 떠나서 AST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걸 뜻한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T-모바일이라는 회사의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T-모바일이 스타링크와의 파트너십을 깨기로 한 이런 결정은 도이치텔레콤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도이치텔레콤이라는 회사는 보다폰과 함께 유럽 최대 통신사 중 하나입니다. 보다폰은 AST의 초기 투자자이자 상업 파트너십을 맺은 든든한 후원자인 반면 도이치텔레콤은 지금까지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어왔는데요. 그런데 T-모바일이 스타링크를 떠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유럽의 도이치텔레콤 역시 비슷한 선택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도이치텔레콤의 CEO는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맺는 건 호랑이와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라는 표현을 하며 경계심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만약 AST가 미국에서 T-모바일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고 유럽에서 도이치텔레콤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이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시장 2개를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됩니다. 단순히 이 시장들을 독점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까지 시장이 바라봐온 D2D 시장이 AST와 스타링크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통신사들과 스타링크의 경쟁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되고 있다는 게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통신사들이 스타링크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AST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것. 이건 지금까지 AST 투자자들이 항상 주장해오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AST 투자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죠. 시장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증거에 주목합니다. 만약 앞으로 몇 개월 뒤에 AST와 T-모바일 그리고 도이치텔레콤이 파트너십을 맺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때는 시장도 AST가 통신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위성 발사가 늦어져서 스타링크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는 회사가 아닌
통신사들의 생존을 위해선 선택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라는 걸 인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통신사들이 스타링크를 경계하게 된 데에는 일론 머스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몇 달 전부터 스타링크가 하나의 글로벌 통신사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D2D 서비스에 필요한 에코스타의 주파수를 큰 돈을 주고 사들이면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AST를 도와준 꼴이 돼버린 건데요. 투자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AST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상식은 당연히 통신사들의 CEO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머스크와 경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JV까지 설립하면서 스타링크를 견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어떤 인물인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 통신사들은 본인들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스타링크와 경쟁하고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상황에 위치한 회사가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생긴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저는 이제 AST 성공은 필연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성공이 현실이 되려면 회사가 2세대 인공위성을 꾸준히 생산하고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이 플랜이 앞으로 3개월, 6개월 딜레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의 선택지는 AST라는 시장의 현재 구조에 변화를 끼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AST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다는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긴 거죠. 비록 이 회사가 항상 계획들이 딜레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의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보여주는 시그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위성의 대량 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올리면서 위성의 생산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량 생산은 처음이 가장 어렵지, 한번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정이 설립되고 나면 한 번에 많은 물량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최근 인터뷰에서 아벨 라벨라는 곧 매달 위성을 발사하게 될 것이란 발언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는 본인들 로켓으로 많은 위성을 본인들이 원할 때 언제나 발사할 수 있는데 AST는 본인들의 경쟁자인 스페이스X에게 의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ST는 스페이스X만큼 발사를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뭔가 그럴듯한 말이지만 D2D 시장에 관련해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스타링크가 제대로 된 D2D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2세대 인공위성을 새로 제작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성들을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은 본인들의 스타쉽 로켓밖에 없죠. 스타쉽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만 이 로켓은 아직 한 번도 궤도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상업용 페이로드를 운반한 적도 없죠. 스페이스X에 따르면 D2D 서비스를 위한 이 B2 위성을 스타쉽이 운반하려면 최소 2027년 중순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D2D 서비스를 위한 위성을 아무 때나 운반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지금 2026년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AST의 상황은 다릅니다. AST 2세대 인공위성의 경우 당장 다음 달 팔콘 9을 통해서 발사가 될 예정이고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을 통해서도 운반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AST의 프레지던트가 한 말에 따르면 ULA, 이스로, 미쓰비시 헤비, 아리안 로켓을 통해서도 발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AST는 선택할 수 있는 로켓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스타링크의 B2 위성은 스타쉽이 필요할까요? 이건 AST가 위성이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는 언폴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 자체의 크기는 AST 위성이 훨씬 크지만 블루버드 위성들은 발사 전에 이렇게 접은 상태로 로켓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로켓들에 실릴 수 있는 반면 스페이스X의 위성은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성이 있는 그대로 로켓에 실리는 거고 그런 이유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로켓이라는 스타쉽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로켓 발사에 관해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AST이지 스페이스X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고객들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D2D 시장에 필요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의 통신사들이지 스페이스X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신사들은 점점 스페이스X가 아닌 AST를 파트너로 선택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죠.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
혹은 경외심을 약간만 내려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기회란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사실을 내가 미리 알 때, 혹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장은 아직 AST가 D2D 시장에서 곧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AST의 앞으로 위상 운영 계획이 스타링크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